차가운 새벽 공기가 낡은 옥탑방의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왔다. 이서연은 얇은 담요를 딸 미나의 어깨까지 끌어올려주며 조용히 숨을 죽였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이 작은 공간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창밖으로는 거대한 도시, 서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있었고, 저 멀리 보이는 진성그룹 타워의 불빛은 마치 다른 세상의 신기루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저곳은 한때 그녀의 세상이었지만 이제는 닿을 수 없는 별처럼 멀기만 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낡은 싱크대에서 찬물이 세차게 쏟아져 나왔고, 그녀는 익숙하게 쌀을 씻어 작은 냄비에 앉혔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다. 새벽 인력 시장의 청소 일부터 시작해서 오후에는 식당 주방 보조,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몸이 부서져라 이래야 겨우 월세와 미나의 유치원비를 감당할 수 있었다. 잠은 사치였고 휴식은 잊은 지 오래였다. 그녀의 손등은 거칠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손으로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웠다. 전 남편 강지훈, 진성그룹의 회장인 그는 아마 이런 삶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그에게 이혼은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었고, 서연과 미나는 그가 벗어던진 과거일 뿐이었다. 그는 매달 변호사를 통해 최소한의 양육비를 보내왔지만 그것은 동정이라기보다는 귀찮음을 덜기 위한 수단에 가까웠다. 아침 식사를 마친 미나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낸 후 서연은 곧장 식당으로 향했다. 점심시간의 주방은 전쟁터와 같았다. 끓어오르는 찜통의 열기와 설거지 더미 속에서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여야 했다. 잠시 숨을 돌리던 중 식당 한가운데 걸린 TV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화려한 조명 아래 최고급 양복을 입은 강지훈이 새로운 약혼녀와 함께 진성그룹의 신사업 발표회에 참석한 모습이었다. 그의 옆에 선 여자는 젊고 아름다웠으며 재벌가의 딸답게 온몸에서 기품이 흘러넘쳤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지우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진성의 미래 비전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고 그가 하는 말들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처럼 들렸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에 쥔 행주를 꽉 움켜쥐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다. 진성그룹은 이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지훈의 말에 약혼녀는 자랑스러운 듯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미래 세대. 그가 말하는 미래 세대에 과연 자신의 딸 미나도 포함되어 있을까? 서연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다. 그에게 미나는 이미 과거의 실수 같은 존재일지도 몰랐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의 낡은 휴대폰이 주머니 속에서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강지훈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금일부로 양육비 지급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적 대리인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간결하고 기계적인 통보였다. TV 속에서 미래를 약속하던 남자가 현실에서는 자신의 딸에게 향하는 마지막 동아줄마저 가차없이 끊어버린 것이다. 주방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졌다. 서연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웅웅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모욕이었고 자신과 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잔인한 처사였다. 그는 이제 서연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
일말의 가능성조차 남겨두고 싶지 않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과거를 완벽하게 지워버리려는 그의 의지가 담긴 통보였다. 그날 밤 서연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내내 멍하니 있었다. 손님들이 오가고 바코드 찍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낮에 본 TV 화면과 문자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 분노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내 차가운 이성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눈물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하며 동정은 그녀가 가장 경멸하는 것이었다. 자정이 넘어 일을 마치고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우뚝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괴물처럼 서 있는 진성그룹 타워에 고정되었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의 성공 신화가 담긴 곳, 그리고 이제는 그녀를 나락으로 밀어넣은 적의 심장부였다. 저 단단한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맨몸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무모한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가 있었다. 미나에게만큼은 가난과 무시의 사슬을 물려줄 수 없었다.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결혼 생활 동안 억눌러왔던 자신의 재능을 떠올렸다. 세계 경제 동향을 꿰뚫고 기업의 재무제표 속에서 숨겨진 가치와 위험을 찾아내던 날카로운 분석력. 강지훈은 언제나 그것을 쓸데없는 지적 허영이라며 무시했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잠든 미나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조용히 책상으로 가 낡은 노트북을 켰다. 화면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고 그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슬픔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유품을 팔면 약간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을 터였다.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강지훈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곳에서부터 그의 제국을 좀먹어 들어갈 것이다. 그의 오만함이 바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그는 결코 버림받은 아내가 무일푼의 싱글맘이 자신의 턱 밑까지 칼을 겨눌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테니까. 서연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많은 기업 정보와 주식시장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메웠다. 그녀의 눈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진성 타워의 불빛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숨죽여 울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어둠을 찍고 나아가 저 거대한 탑의 가장 높은 곳에 자신의 깃발을 꽂을 것이다. 그날 밤 서울의 차가운 옥탑방에서 진성그룹을 향한 조용하지만 가장 무서운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결심을 굳힌 다음 날 이서연은 먼지 쌓인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남기신 유일한 유품인 낡은 옥비녀가 들어 있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섬세한 세공과 은은한 빛깔이 고왔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과거와의 연결고리였다. 하지만 과거에 연연하기엔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다. 서연은 비녀를 손에 쥐고 잠시 눈을 감았다. 어머니,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동의 한 고미술상으로 향했다. 전문가의 감정 끝에 비녀는
예상보다 높은 가격을 받았다. 현금이 손에 쥐어졌을 때 서연은 잠시 마음이 아려왔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이 돈은 단순한 생계비가 아니라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포탄이었다. 그녀는 그 돈을 들고 곧장 허름한 상가 건물에 한 사무실을 얻었다. 간판도 없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그녀의 전쟁 기지가 될 터였다. 그녀는 진성그룹을 직접 겨냥하지 않았다. 그것은 맨주먹으로 태산을 치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대신 그녀는 시장에서 잊혀지고 소외된 곳으로 눈을 돌렸다. 밤낮으로 수백 개의 기업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훑으며 잿더미 속에 숨겨진 진주를 찾아 헤맸다. 그녀의 분석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었다. 기술의 잠재력, 시장의 흐름, 경영진의 무능함까지 모든 변수를 종합적으로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에 한 회사가 들어왔다. 바이오젠테크라는 이름의 작은 바이오 회사였다. 몇 년째 계속되는 적자와 기술 개발 실패로 주가는 휴지 조각에 가까웠고 곧 상장 폐지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모두가 외면하는 그 회사에서 서연은 희미한 빛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수년 전 등록되었지만 자금 부족과 경영진의 무관심으로 사장되어 있던 세포 재생 촉진 물질에 대한 특허였다. 서연은 며칠 밤낮으로 그 특허 기술에 관련된 논문과 연구 자료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생명공학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기술의 상업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에는 누구보다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상처 치료를 넘어 화상 피부 노화 방지, 심지어 장기 재생 분야까지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문제는 바이오젠테크의 현 경영진이 이 보물의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어머니의 빈혈을 판 돈과 그동안 푼푼히 모아두었던 적금을 합친 전 재산을 바이오젠테크의 주식을 매입하는데 쏟아부었다. 증권사 직원은 자살 행위라며 그녀를 말렸지만 서연의 의지는 확고했다. 수십만 주에 달하는 주식이 그녀의 계좌로 들어오는 순간 거대한 도박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실패하면 그녀와 미나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지도 몰랐다. 주식 매입 후 서연은 곧바로 다음 단계에 착수했다. 그녀는 아테나라는 필명으로 한 유명 주식 투자 커뮤니티에 바이오젠 테크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올렸다. 그녀의 글은 감상적인 예측이나 뜬 소문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했으며 사장된 특허 기술의 가치를 과학적 근거와 시장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증명해냈다. 보고서는 순식간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처음에는 모두가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보고서의 깊이와 날카로움에 감탄한 몇몇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시장은 아테나라는 미지의 농객이 제시한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먼지 쌓여있던 바이오젠 테크의 특허가 재조명되었다. 휴지 조각 같던 주가는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대한 지각 변동의 미세한 전조였다. 서연의 보고서는 바이오젠 테크 내부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무능한 경영진 밑에서 좌절하고 있던 젊은 연구원들이 보고서를 보고 용기를 얻은 것이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소규모 팀을 꾸려 해당 특허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긍정적인 초기 데이터를 확보하여 내부 게시판에 공개했다. 이 소식은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거래량이 폭증하고 주가가 꿈틀거리자 대형 제약사들의 정보망에도
바이오젠 테크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들 역시 뒤늦게 특허의 가치를 알아보고 물밑 접촉을 시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국내 최대 제약사 중 하나인 대운제약이 바이오젠 테크와 기술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는 뉴스가 터져나왔다. 시장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 상장 폐지를 걱정하던 주식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서연은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붉은색으로 가득 찬 주식 시세표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이것은 운이 아니었다. 철저한 분석과 과감한 결단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그녀는 주가가 최고점에 다다랐을 때 망설임 없이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그녀의 계좌에 찍힌 숫자는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만큼 거대했다. 불과 몇 주 만에 그녀는 옥탑방의 가난한 싱글맘에서 수십억 원의 자산을 가진 투자자로 변신한 것이다. 그녀는 환호성을 지르거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보이는 진성그룹 타워가 그날따라 유난히 가까워 보였다. 이제 첫 번째 포탄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그녀는 이 총알로 더 크고 강력한 대포를 만들 것이다. 복수를 위한 첫 번째 씨앗은 그렇게 뿌려졌다. 거액의 자금을 손에 쥔 이서연은 가장 먼저 딸 미나와 함께 곰팡내 나던 옥탑방을 떠났다. 그녀는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얻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몄다. 미나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되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딸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안온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결코 멈출 수 없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강남 테헤란로의 한적한 오피스 빌딩의 작은 사무실을 임대했다. 그리고 SY 캐피털이라는 이름의 투자 자문 회사를 설립했다. 직원은 아직 그녀 혼자뿐이었지만 이곳은 앞으로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할 다윗의 지휘본부가 될 예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익명의 투자자 아테나로 남지 않고 제도권 안에서 자신의 힘을 키워나가기로 결심했다. SY 캐피털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진성그룹의 가장 약한 고리들을 공략하는 것이었다. 강지훈은 화려한 신사업과 그룹의 핵심 계열사에만 온 신경을 쏟고 있었다. 그 그늘 아래서 수많은 비주력 계열사들이 방치된 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진성물산, 진성섬유, 진성건설, 자재 등 한때는 그룹의 성장에 기여했지만 이제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회사들이었다. 서연은 바로 이 회사들을 노렸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여러 개의 유령 회사와 대리인을 내세워 복잡한 거미줄을 쳤다. 마치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조금씩 주식을 사들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철저히 위장했다. 시장의 그 누구도 이 분산된 움직임 뒤에 거대한 단일 자본의 의지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소리 없이 하지만 꾸준히 진성그룹의 변방을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했다. 주식을 사들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에게는 내부 정보와 조력자가 필요했다. 서연은 지난 몇 년간 진성그룹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했거나 강지훈에게 밉보여 쫓겨난 인물들의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과거 경력 퇴사 사유, 그리고 현재의 삶까지 샅샅이 조사했다. 그들 중에는 분명 강지훈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이가 있을 터였다. 그녀의 레이더에 한 남자가 걸려들었다. 최민석 전무. 그는 한때 진성전자에서
가장 유능한 재무 책임자 CFO로 불렸지만 3년 전 대규모 해외 투자 실패의 책임을 모두 뒤집어쓰고 쫓겨난 비운의 인물이었다. 서연은 당시의 자료를 깊이 파고든 끝에 그 프로젝트가 실패한 진짜 원인은 최 전무의 판단 착오가 아니라 강지훈의 무리한 독단과 비자금 조성 시도에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서연은 수소문 끝에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는 최 전무를 찾아갔다. 낡은 서점 안 희끗희끗한 머리에 중년 남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서연은 자신을 신생투자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하며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지배 구조 개편에 관심이 있으며 최 전무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민석은 코웃음을 쳤다. 젊은 양반이 겁도 없구만. 진성그룹이 어떤 곳인지 알고 하는 소리요. 강지훈 회장은 자기 앞을 가로막는 건 뭐든지 부숴버리는 사람이야. 괜히 계란으로 바위 치려다 당신 인생만 망가질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냉소와 패배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미 강지훈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조사한 자료들을 그의 앞에 하나씩 꺼내 놓았다. 3년 전 투자 실패 사건의 진실 강지훈이 어떻게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최민석에게 책임을 떠넘겼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아테나라는 이름으로 바이오젠 테크 신화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라는 사실까지 조심스럽게 밝혔다. 최민석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자신만이 알고 있던 비밀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바이오젠 테크 투자 수익률은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치기나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다. 철저한 준비와 비범한 능력을 갖춘 자의 계획된 전쟁이었다. 왜 나를 찾아왔소? 최민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는 정의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최 전무님께서 억울하게 잃어버린 명예와 부를 되찾을 기회를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강지훈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은 진성그룹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회사를 정상으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될 과실은 함께 싸운 동료들과 정당하게 나눌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확고한 비전과 자신감에서 나오는 신뢰였다. 최민석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가슴 속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강지훈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숨죽여 살아온 지난 세월의 울분이 끌어올랐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새로운 동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날 이후 최민석은 SY 캐피털의 비공식 고문이 되었다. 그는 진성그룹의 복잡한 내부 사정과 회계 구조의 허점, 그리고 강지훈의 숨겨진 약점들에 대한 고급 정보들을 서연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의 합류로 서연의 계획은 한층 더 정교하고 날카로워졌다. 조용한 사무실 안 한 명의 천재적인 전략가와 한 명의 노련한 내부자가 머리를 맞대고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비밀스러운 작전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었다. 진성그룹 타워 최상층, 대한민국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회장실은 그 자체로 권력의 상징이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과 통유리창, 그리고 수억 원을 호가하는 현대 미술 작품들. 강지훈 회장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묻은 채 도시를
자신의 발 아래 둔 신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막대한 이익을 약속하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거대한 미래에 쏠려 있었다.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보고를 올렸다. 회장님 전략기획팀에서 올라온 보고입니다. 최근 몇 주간 진성물산과 진성섬유를 포함한 몇몇 비주력 계열사들의 주식 거래량이 이례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다소 우려 섞인 표정이었지만 강지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물었다. 그래서 어디 이름 없는 작전 세력이라도 붙었나 보지.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패턴이 다소 조직적이라 단일 세력의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제야 강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호랑이가 사냥에 나섰는데 발치에서 성가시게 구는 파리떼에 신경 써야 하는 기분이었다. 그는 혀를 차며 말했다. 그런 사소한 일까지 내게 보고해야 하나. 김상무에게 전해. 우리 금융팀 동원해서 공매도로 완전히 박살 내버리라고. 본보기로 한 놈들 재산을 거덜 내버리면 다시는 우리 그림자도 밟으려 하지 않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고민이나 망설임도 없었다. 그것이 강지훈의 방식이었다. 문제는 대화로 푸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짓밟아 없애버리는 것. 그에게 있어 경영은 곧 전쟁이었고 약자는 먹잇감에 불과했다. 그의 명령 한마디에 진성그룹의 막강한 금융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코끼리가 개미를 밟아죽이듯 가벼운 마음으로 공매도 폭탄을 투하할 준비를 했다. 그날 저녁 강지우는 약혼 여인 태아그룹의 막내딸 한유라와 함께 VVIP들만 참석하는 자선 파티의 모습을 드러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주무르는 거물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지훈은 물 만난 고기처럼 그들 사이를 오가며 특유의 카리스마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그는 모두에게 부러움과 경외의 대상이었고 그 시선을 마음껏 즐겼다. 한유라가 그의 팔에 부드럽게 팔짱을 끼며 속삭였다. 오늘따라 더 멋져 보여요, 지훈 씨.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강지훈은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나직이 웃었다. 좋은 일이라기보단 귀찮은 파리 몇 마리를 치운 것뿐이야. 내 이름에 숟가락이나 얹어보려는 하이에나들이 좀 꼬였거든. 그는 이 일을 약혼녀에게 자랑할 만한 가치도 없는 해프닝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전처 이서연을 떠올렸다. 그 여자도 지금쯤 어디선가 파리처럼 빌붙어 살고 있겠지. 아이를 핑계로 보내주던 푼돈마저 끊어버렸으니 이제는 정말 극한의 삶을 살고 있을 터였다. 그는 서연의 조용하지만 강단 있던 눈빛을 기억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그늘 아래 있을 때의 이야기였다. 자신의 세계에서 쫓겨난 그녀는 그저 연약하고 무력한 미혼모일 뿐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그 여자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당신 전 부인이랑 아이는 잘 지낸대요. 한유라가 마치 길가의 돌멩이에 대해 묻듯 무심하게 물었다. 강지우는 입꼬리를 비틀며 대답했다. 글쎄, 알 거 없지. 아마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쁠 거야. 어쩌면 나를 원망하며 울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의 말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연민도 없었다. 오직 승리자의 오만함과 경멸만이 가득했다. 그는 결코 상상조지 못했다. 자신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성가신 파리떼의 배후에 자신이 경멸해 마지 않는 바로 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서연의 이름은 그의 사고 회로 안에서 단 한 번도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에게 대항할 만한 지능이나 자본, 그리고 배짱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의 눈에 비친 이서연은 언제나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으로만 남아 있었다. 한편 진성그룹의 금융팀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었다. 그들이 대량의 공매도 물량을 쏟아내자 어디선가 그보다 더 많은 매수 물량이 나타나 주가를 방어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듯 했다. 팀원들은 당황했지만 강지훈 회장의 불호령을 떠올리며 더욱 공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시장은 조용한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식은 강지훈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파티가 끝난 후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한유라와 달콤한 밤을 보내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가 이룩한 제국의 영광을 증명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자신의 발 아래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는 거대한 균열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는 오만함이라는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SY 캐피털 사무실 모니터에는 진성 계열사들의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강지훈이 동원한 금융팀의 공매도 공격은 거셌지만 이서연은 최민석 전무의 조언과 자신의 자본을 이용해 교묘하게 방어선을 구축했다. 그녀는 공격을 막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싼값에 걷어들이며 지분을 늘려나가는 대담함을 보였다. 최민석은 서연의 침착함과 배짱에 혀를 내둘렀다. 마치 전쟁터의 야전사령관 같으시군요. 회장님의 공격 패턴을 미리 다 읽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사람은 언제나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려고 하죠. 그 오만함이 바로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빈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아킬레스건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아킬레스건은 최민석이 제보한 동남아 리조트 개발 사업이었다. 서류상으로는 진성그룹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례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실체는 강지훈의 거대한 비자금 창고였다. 최민석은 서랍 깊숙이 보관해왔던 USB 하나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과 유령 회사들의 이름이 빼곡히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그 비자금의 흐름도입니다. 강 회장은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건설 비용을 부풀리고 그 차액을 해외 비밀 계좌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의 개인 금고를 채우기 위한 위장 프로젝트였죠. 최민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 추악한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쫓겨나야만 했다. 서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니었다. 그룹 전체의 신뢰도를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부족했다. 자금 흐름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 즉 내부 회계 자료와 이면 계약서 같은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서연은 최민석에게 물었다. 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회사 내부에 남아 있을까요? 전무님을 믿고 따르던 분 중에서 말입니다. 최민석은 잠시 고민하더니 한 사람의 이름을 꺼냈다. 재무팀의 박영진 부장. 그는 제가 직접 키운 후배이고 강직한 성품을 가진 친구입니다. 강 회장의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지만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고 있을 겁니다. 그는 박 부장이라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을 도와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제 그를 설득하는 일이 다음 과제가 되었다. 며칠 후 서연과 최민석은 인적이 드문 한정식 집의 별실에서
박영진 부장을 만났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던 박 부장은 자신의 옛 상사인 최민석을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최 전무가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을 SY 캐피털의 대표라고 소개한 뒤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박 부장님, 저희는 진성그룹의 비정상적인 경영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특히 동남아 리조트 사업에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부장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박영진 부장은 사색이 되어 손사래를 쳤다. 대표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괜히 저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를 몰아세우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두려우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썩은 대들보를 그대로 두면 집 전체가 무너지는 법입니다. 강지훈 회장의 탐욕은 결국 진성그룹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수만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기 위한 일입니다. 그녀의 말은 박 부장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그는 매일같이 회계 장부를 조작하라는 상부의 압박에 시달리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아버지가 되는 것 같아 괴로웠다. 그때 최민석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박 부장, 우리가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자네의 작은 용기가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네. 우리가 자네와 자네 가족을 끝까지 지켜주겠네. 오랜 침묵 끝에 박영진 부장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동맹은 그렇게 확장되었다. 이제 그들은 내부에서 정보를 빼내줄 스파이를 확보한 것이다. 박 부장은 앞으로 며칠에 걸쳐 보안 시스템을 피해 조금씩 관련 자료들을 외부로 빼내오기로 약속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대한 진성타워는 여전히 굳건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억울하게 쫓겨난 노장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던 내부자. 정의와 상식을 믿는 사람들이 그녀의 깃발 아래 모여들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제국이 스스로의 무게와 부패 때문에 무너져 내릴 것임을 확신했다. 이제 그가 쌓아올린 탐욕의 성에 거대한 충격을 가할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며칠간의 긴장된 기다림 끝에 박영진 부장으로부터 마침내 결정적인 자료가 담긴 파일이 도착했다. 그 안에는 강지훈의 비자금 조성을 입증하는 이면 계약서와 비밀 회계 장부의 원본 사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이서연과 최민석은 말없이 파일을 확인하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거사를 앞둔 비장함이 감돌고 있었다. 서연은 언론의 익명으로 제보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는 진성그룹의 막강한 언론 통제력에 의해 며칠 만에 묻혀버릴 것이 뻔했다. 대신 그녀는 시장에 직접 충격을 가하기로 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아테나의 이름으로 이전 바이오젠 테크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방대하고 치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의 제목은 진성그룹 동남아 프로젝트에 숨겨진 부실과 회계 사기 의혹이었다. 보고서는 모든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주요 경제 언론사 그리고 외국인 투자 펀드에 이메일로 동시 발송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박영진 부장이 넘겨준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부풀려진 공사비 내역과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잠재 부실까지 숫자로 명확하게 증명해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서늘한 경고 문구까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다. 보고서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개장과 동시에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핵심 계열사들까지 동반 하락하며 시장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TV 뉴스에서는 온종일 아테나 보고서에 대한 속보가 쏟아져 나왔고 전문가들은 진성그룹의 도덕성과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진성그룹 타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강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가 폭락을 알리는 모니터를 보며 이성을 잃고 포효했다. 그는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임원들에게 소리쳤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장 이 보고서가 허위 사실이라고 발표해. 아테나 그놈 당장 찾아내. 내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그놈을 찾아내서 내 앞에 끌고 와.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보고서의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증거가 명백했기에 홍보팀은 사실무근이라는 원론적인 답변 외에는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다. 강지우는 즉시 그룹의 모든 정보력과 보안팀을 총동원하여 아테나의 배후를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어떤 수단을 쓰든 상관없었다. 감히 자신의 제국에 흠집을 낸 자를 찾아내 갈기갈기 찢어버릴 기세였다. 진성그룹의 전문가들은 즉시 디지털 흔적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서연이 여러 단계의 우회 경로와 암호화를 사용했지만 그들의 집요한 추적을 완전히 따돌리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그들은 자금의 흐름과 정보가 집중되는 한 지점을 찾아냈다. 강남 테헤란로의 작은 오피스 빌딩. 그곳에 위치한 신생투자 자문회사 SY 캐피털이었다. 보고를 받은 강지우는 즉시 그 회사의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표이사는 누구이며 자금 출처는 어디이고 주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책상 위에 SY 캐피털의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올라왔다. 강지우는 무심코 서류를 넘기다가 대표이사의 이름이 적힌 부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곳에는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동시에 가장 있을 수 없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서연. 그가 헌신짝처럼 버렸던 전처의 이름이었다. 순간 사무실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비주력 계열사들의 이상 주식, 거래 금융팀의 공매도 공격을 막아냈던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시장을 뒤흔든 아테나 보고서까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바로 그 여자가 있었다. 자신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세상 물정 모르는 연약한 여자라고 생각했던 이서연이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굴욕감이었다. 자신이 내쫓은 여자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서류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서연, 감히 네가, 감히 내깟 것이 나에게. 그의 눈에 깃들어 있던 충격은 이내 차갑고 잔인한 살기로 변해갔다. 그는 창밖을 노려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이서연,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부숴버릴 것이다. 아주 처참하게. 복수의 칼날은 이제 서로를 정면으로 겨누게 되었다. 아테나 보고서의 후폭풍은 거셌지만 이서연은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더욱 교활하고 잔인한 수를 쓰는 인간이었다. 최민석 전무는 추가적인 재무 공격을 준비하자고 제안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제 합리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장 아픈 곳을 찌르려 들 거예요.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뒤 저녁 서연이 딸 미나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 밖에는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든 집배원이 서 있었다. 차가운 종이 서류를 받아든 순간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봉투를 뜯는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안에는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 소장이 들어있었다. 원고는 강지훈, 피고는 이서연이었다. 소장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강지훈의 변호인단은 서연을 위험한 주식 도박에 빠져 아이를 방치하는 부도덕한 어머니로 매도하고 있었다. SY 캐피털은 실체 없는 유령 회사로 그녀의 막대한 수익은 불법적인 작전을 통해 얻은 검은 돈으로 묘사되었다. 심지어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까지 교묘하게 섞어 그녀가 양육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강지훈은 소장을 통해 불안정한 환경에 방치된 딸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직접 양육해야 한다는 위선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그는 서연과의 기업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자 가장 비열하고 효과적인 무기를 꺼내든 것이다. 바로 세상 모든 어머니의 가장 큰 약점인 자식이었다. 그는 서연에게서 미나를 빼앗아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서연은 소장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진성그룹을 상대로 싸울 때는 단 한 번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지만 딸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녀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미나는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삶의 이유이자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 어떤 것도 미나와 바꿀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든 미나의 곁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아이의 천사 같은 얼굴을 보자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안함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자신의 복수심 때문에 아이까지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에게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약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동이 터올 무렵 그녀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은 멈췄다. 슬픔과 공포가 있던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자신은 정말로 소중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지훈은 자신이 약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될 수는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그를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괴물 같은 아버지로부터 내 아이를 지켜내야 하는 싸움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자신의 뺨을 때렸다. 정신 차리자, 이서연. 울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녀는 즉시 최민석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 소식을 들은 최 전무는 경악하며 강지훈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당장 최고의 변호사를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서연은 그를 제지했다. 변호사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법정 싸움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가 판을 더럽혔으니 저도 기꺼이 진흙탕으로 뛰어들어야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냉기가 서려 있었다. 두려움에 떨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된 암사자만이 남아 있었다. 더 이상 점잖게 그의 제국을 흔드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뿌리째 뽑아버려야 해요. 법정에 서기 전에 강지훈이라는 인간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들 겁니다.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겠어요. 이제부터는 속도전입니다. 사무실로 복귀한 서연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점진적인 지분 확보나 여론전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최민석, 박영진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다. 그것은 훨씬 더 과감하고 훨씬 더 위험한 계획이었다. 강지훈이 숨겨놓은 모든 비자금과 불법 행위들을 한꺼번에 터뜨려 그를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야말로 초토화 작전이었다. 딸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증명해 보일 작정이었다. 강지훈의 소송에 맞서 이서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롭고 집요하기로 소문난 여성 변호사 오수진을 선임했다. 오 변호사는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단번에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 이것은 양육권 분쟁을 가장한 명백한 인격 살인이자 기업 분쟁에서의 압박 카드였다. 그녀는 서연에게 확신을 주었다. 법정은 진실만을 말하는 곳은 아니지만 진실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차분하게 반격할 증거들을 모읍시다. 서연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강지훈이 얼마나 형편없는 아버지였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결혼 생활 동안 주고받았던 수많은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뒤졌다. 그곳에는 미나의 생일이나 유치원 발표회 같은 중요한 날마다 급한 회의나 해외 출장을 핑계로 불참을 통보하는 강지훈의 메시지가 가득했다. 그것들은 그의 무관심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다음으로 그녀와 최민석 전무는 수소문 끝에 몇 년 전 해고되었던 미나의 옛 보모를 찾아냈다. 보모는 처음에는 진성그룹의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거부했다. 하지만 서연은 진심으로 그녀를 설득했다. 어머님도 자식을 키우는 분이시니 아실 겁니다. 아이에게 가장 큰 상처는 가난이 아니라 부모의 무관심입니다. 미나를 위해 그리고 더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용기를 내주세요. 서연의 진심에 마음이 움직인 보모는 마침내 법정에서 증언하기로 약속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서연 측의 요청으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재판 전 강지훈과 미나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면접 교섭이 몇 차례 진행되었다. 강지훈은 이 면접을 귀찮은 요식행위로 여겼다. 그는 미나와 단둘이 남겨지자 아이와 눈을 맞추는 대신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업무를 보거나 짜증 섞인 말투로 아이를 대했다. 이 모든 과정은 아동 심리 상담 전문가에 의해 낱낱이 기록되고 있었다. 마침내 첫 재판일이 다가왔다. 법정은 재벌 회장의 이혼 후 양육권 분쟁이라는 자극적인 소재에 몰려든 기자들로 가득 찼다. 강지훈 측 변호인은 먼저 서연을 공격했다. 그들은 서연을 불안정한 투기꾼이자 아이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나쁜 엄마로 몰아세우며 그녀가 최근 벌어들인 막대한 돈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강지훈은 피해자석에 앉아 슬픈 표정을 지으며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연기했다. 드디어 서연 측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오수진 변호사는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 나갔다. 그녀는 먼저 SY 캐피털이 합법적인 투자회사이며 서연의 수익은 오직 그녀의 비범한 분석력을 통해 얻은 정당한 결과물임을 입증했다. 그리고 이어서 강지훈의 위선을 벗겨낼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화면에 강지훈이 보냈던 수많은 불참 통보 메시지들이 공개되자 방청석이 술렁였다. 아이의 중요한 순간들을 철저히 외면했던 아버지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이어서 증인석에 선 옛 보모는 눈물로 호소했다. 회장님께서는 한 달에 한 번도 미나 아가씨를 제대로 안아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다가가도 귀찮아하며 밀어내기 일쑤였습니다. 결정타는 아동심리 상담 전문가의 보고서였다. 보고서에는 강지훈이 아이와의 교감에 전혀 노력하지 않았으며 아이가 아버지에게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 증세를 보인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의 완벽한 연기는 산산조각 났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변호인석을 노려보았다. 오수진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재판부를 향해 힘주어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소송의 본질은 양육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처를 굴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어린 딸을 도구로 사용한 파렴치한 사건입니다. 아이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외침은 법정 전체를 울렸다. 결과는 서연의 완벽한 승리였다. 재판부는 강지훈의 청구를 기각하며 오히려 그의 비인격적인 행태를 강하게 질책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하지만 이번에 언론의 관심은 서연에게 동정적으로 바뀌어 있었다. 거대 재벌의 비정한 부성, 딸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지인송그룹 회장. 다음 날 신문 기사 제목들은 강지훈에게 치명타를 안겼다. 그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고 그룹의 주가는 또다시 폭락했다. 서연은 이제 대중의 지지를 받는 강인한 어머니이자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투사로 떠올랐다. 그녀는 딸의 손을 굳게 잡고 법원을 빠져나왔다. 가장 아픈 공격을 막아낸 그녀의 눈빛은 이제 마지막 결전을 향하고 있었다. 양육권 소송에서의 패배는 강지훈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겼고 진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그룹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이서연이 기다려온 결정적인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다. 그녀는 최민석 전무와 그동안 규합해온 모든 우호 세력에게 신호를 보냈다. 지금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진성의 지분을 확보하세요. 그녀의 명령과 함께 시장에 풀려있던 진성그룹의 주식은 거대한 진공 청소기처럼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SY 캐피털을 필두로 한 서연의 세력은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이 던지는 물량을 남김없이 받아먹었다. 며칠 만에 그들은 진성그룹의 의결권을 뒤흔들 수 있는 막대한 규모의 지분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제 칼자루는 완벽하게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서연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SY 캐피털의 이름으로 진성그룹 이사회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서를 공식적으로 발송했다. 안건은 단 하나, 대표이사 회장 강지훈 해임의 건이었다. 이서연이 마침내 전면으로 나서 강지훈에게 공개적인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대한민국 재계는 발칵 뒤집혔고 언론은 이 세기의 대결을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진성그룹 타워의 대회의실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지훈을 지지하는 기존 이사진들과 서연을 필두로 한 새로운 세력, 그리고 상황을 관망하는 기관 투자자들과 소액 주주들까지 모두의 시선이 회의장 양 끝에 앉은 두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강지훈은 불타는 듯한 분노를 애써 억누른 채 앉아 있었고, 서연은 얼음처럼 차갑고 평온한 표정으로 그를 마주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먼저 강지훈 측이 방어에 나섰다. 그의 변호인단은 이번 사태를 사적인 원한에 눈이 먼 전처의 비이성적인 경영권 찬탈 시도로 규정했다. 그들은 서연의 공격으로 인해 회사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졌는지를 역설하며 지금 회장을 교체하는 것은 진성그룹을 침몰시키는 자살행위라고 주장했다. 강지훈 역시 비장한 표정으로 자신의 과오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회사를 위기에서 구할 사람은 자신뿐이라며 주주들에게 호소했다. 마침내 이서연이 발언대에 섰다. 그녀는 감정적인 복수심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거대한 스크린 위에는 진성그룹의 재무제표와 강지훈의 비자금 흐름도, 그리고 그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손실 데이터가 차례로 떠올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투자자로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 가치를 훼손하는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강지훈의 경영이 어떻게 회사를 병들게 했는지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그의 비자금 조성이 회사의 현금 흐름을 얼마나 악화시켰으며 그의 무리한 사업 확장이 얼마나 큰 부실을 낳았는지 명백한 숫자로 증명해 보였다. 이어서 그녀는 새로운 진성의 비전을 제시했다. 투명한 지배 구조 확립 비주력 사업부의 과감한 정리,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 그녀의 청사진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으며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었다. 중립을 지키던 주주들의 마음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감성적인 호소보다 서연의 논리적인 비전이 훨씬 더 신뢰를 주었기 때문이다. 분위기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다급해진 강지훈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갑자기 한 외국계 투자사와 수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 계약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깜짝 발표했다. 이 계약만 성사되면 진성의 주가는 2배 이상 뛸 것입니다. 저를 믿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회의장은 순간 술렁였다. 이것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한방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파일을 하나 꺼내 들었다. 강지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외국계 투자사는 공교롭게도 회장님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와 주소가 일치하는군요. 그녀는 스크린의 두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동시에 띄웠다. 주소는 물론 대표이사의 이름까지 동일했다. 강지훈의 투자 유치 발표는 주주들을 기만하기 위한 명백한 사기극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강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를 지지하던 이사들마저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헤이만에 대한 전자투표가 시작되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스크린의 투표 현황판을 지켜보았다. 찬성과 반대 그래프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동안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투표가 종료되었다. 찬성 그래프가 과반수를 넘어서는 순간
회의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강지훈 회장 해임안은 가결되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철옹성의 군주가 마침내 그의 왕좌에서 끌어내려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고 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그를 응시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그녀의 승리로 끝을 맺고 있었다. 강지훈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그는 곧바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서연 측이 제공한 비자금과 회계 부정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고 그는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거인은 순식간에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가 믿었던 권력과 인맥은 등을 돌렸고 약혼녀 한유라와 태아그룹은 가장 먼저 그와의 관계를 부정하며 선을 그었다. 그는 스스로의 오만함이 만든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진성그룹의 임시의장으로 추대된 이서연은 복수심에 취해 피해 숙청을 버리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파괴가 아니라 재건이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최민석 전무를 그룹의 재무총괄 책임자로 공식 임명했고 내부 고발자였던 박영진 부장을 재무팀의 핵심 임원으로 승진시켰다. 능력은 있지만 강지훈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인재들이 그녀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업무 지시는 투명성이었다. 그녀는 즉시 외부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그룹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낱낱이 재실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지훈이 만들어 놓은 부실 덩어리였던 동남아 리조트 사업은 과감하게 청산 절차를 밟았다. 단기적으로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지만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서는 새살이 돋을 수 없다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다. 그녀는 또한 그룹의 문화를 바꾸기 시작했다. 수직적이고 권위적이던 보고 체계를 수평적으로 바꾸고 실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과도한 야근 문화를 없애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공포로 직원들을 통제했던 강지훈과 달리 그녀는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회사를 이끌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차 그녀의 진심을 느끼고 새로운 변화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몇 달이 흐르는 동안 진성그룹은 놀라운 속도로 안정을 되찾아갔다. 시장은 서연의 개혁 조치에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떠났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주가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었던 회사 내부에 건강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 공략했던 비주력 계열사들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냈다. 어느 맑은 오후 서연은 이제는 자신의 집무실이 된 옛 회장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지훈이 앉았던 권위적인 가구들은 모두 치워지고 실용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의 가구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이곳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욕망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수만 명의 미래를 책임지는 조타실이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딸 미나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서연은 몸을 낮춰 딸을 꼭 껴안았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그녀의 모든 피로를 녹여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미나의 손을 잡고 함께 창가로 다가갔다. 모녀는 나란히 서서 저 멀리까지 뻗어 있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엄마 저기가 우리 옛날에 살던 동네 아니야. 미나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그녀들이 살았던 옥탑방 동네가 아스라이 보였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맞아. 하지만 이제 저곳에 우리가 있을 자리는 없단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단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돈 한 푼 없던 무력한 싱글맘이 아니었다.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리더이자 하나이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였다. 그녀의 여정은 잿더미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가장 높은 곳에 굳건히 섰다. 이것은 복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다. 서연은 딸의 손을 잡은 채 자신들이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